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어왔습니다. 월요일 첫날부터 장중 변동성 크고요. 중심 잡기가 참 어려운 장 펼쳐졌습니다. 오늘 장 되돌아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좀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2시 47분 메디톡스 공시 나왔습니다. 이 내용 좀 정리해드리면 비동물성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미국 FDA 풋모커가 신청을 했는데 일부 자료 미비로 인해서 좀 거절됐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공시 나오자마자 지금 보시다시피 장중 변동성이 커지면서 급락하고 있고요. 현재 14%의 급락으로 15만 8천 원. 그래도 조금 전에 15만 원 완전 깨졌었는데요. 이 부분은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분봉상으로 확인이 되면서 15만 8천 원, 15만 9천 원까지 낙폭 만회 중인 부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딱 2시 48분부터 커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차 의원님께 잠깐 짚고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할 두 분 인사도 제가 못 나눴네요. 프로의 시선 차영주 MTN 전문위원,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저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마음이 급했어요. 차 의원님, 메디톡스 갑작스러운 급락. 물론 자료를 보충해서 다시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급락이 너무 크게 나와서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그 자료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느냐 여부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최종 의견이 나오기 전에 자료가 미비하다라면 그쪽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이쪽에서도 자료를 이제 제출을 하는데 일단 자료가 미비했다는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그 법률적인 그쪽에 이제 그 관련 있는 분들이 자료 제출을 할 텐데 그리고 서로 중요한 자료가 빠졌다라고 한다면 서로 소통이 가능한 거죠. 한번 제출해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보면 자료 보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거절이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거절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신청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오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큼 중요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비동물성 액상형 보툴리눔 이런 것들이 이제 미간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들어가는 우리가 이제 보톡신이 굉장히 독극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좀 천연적으로 이제 만들어내겠다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메디톡스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게 이제 허가가 안 나게 된다면 그동안 수많은 개발비가 들어갔던 것은 영업외 손상 차손으로 또 처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1분기에 영업이익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적으로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메디톡스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분명 부각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기엔 너무 이르다. 단기적으로는 재무제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뻔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낙폭을 좀 줄일 때 정리하고 나오자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손상 차손으로 하게 된다면 영업이익까지는 나와요. 그렇지만 단기 순이익이 그러니까 손상 차손은 우리가 이제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영업 외 손익에서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손상 차손은 영업 외 손익에서 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 순이익이 안 나오니까 일단 매출 대비 단기 순이익이 확 꺾어지게 된다라면 이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면밀히 관찰해야 될 것이고 혹시 이제 지금 딱 요거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한 내막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라면 다시 프로의 시선에서 이 내용을 보강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FDA와의 해당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협의 진행할 거다라고 공시를 내놓기는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거절로 가느냐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조금 보강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주가의 향방이 결정이 될 텐데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또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재제출할 계획이다라는 메디톡스의 공시 내용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낙폭이 너무 깊어서 이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시장 내용으로 좀 돌아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오늘 오전부터 시장의 큰 이벤트, 내부적으로 가장 중점적인 이야기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알맹이가 빠졌다, 실망스럽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단순 그냥 세론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오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좀 중요한 것이 빠졌다, 아쉬웠다라고 평가하시나요? 평소랑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소랑 같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당연히 어떤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할 때는 그러니까 완벽한 안을 이제 처음부터 공개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그 정책 수혜자를 누구로 지정을 할 것이냐인데 우리가 이제 기업 밸류업을 하겠다,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비단 저 PBR주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거론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다시 제고시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지난 1월에 발표가 됐었던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증시에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평가가 됐던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거래가 거의 없었던 저PBR주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매기가 많이 몰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조금 이제 뒤늦게 저PBR주를 좀 접근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지금 현재 손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지금 나온 정책 내용도 뭐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이 저PBR 관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정확한 용어로는 우리가 이제 기업 밸류업, 그러니까 기업 자체의 가치를 부과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거냐라고 하는데, 자,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가를 올려준다라고 하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이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 뭔가 페널티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업들이 뭔가 참여를 하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센티브제를 적용을 한 것이고 페널티가 없다. 이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금감위원장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건 좀 어폐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오히려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요건들을 이제 요구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이제 예산이라든가 그러니까 세금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의 내용들은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 저PBR주라는 이름만 가지고 접근을 한다라고 쳤을 때는 그럼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상장돼 있나요? 코스피에 상장돼 있나요? 코스피에 상장돼 있죠. 이 어마어마한 기업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다 준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육성 사업을 이제 집중을 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주요 산업 몇 가지를 토대로 해서 여기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던 기업들로 다시 이제 옥석 가리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1차 세미나 결과상으로만 봤을 때는 아마 매물이 나오는 것은 뭐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5월 중부터 이제 다시 이제 2차 세미나를 개최를 하게 되면서 이때는 이제 뭐 시장 참여자분들과 같이 이렇게 또 의견을 나누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것도 주주들 간의 소통들을 기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일종의 유예 기간을 준 거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나 테마들은 뭐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3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오는 어떤 시장의 테마는 결국 이제 뭐 금리 인하라든가 그리고 1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뭐 미국 경제가 얼마나 커플링이 되냐,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꼭 이게 저PBR이라서 접근한다라는 부분들은 좀 반드시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지금 정부가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는 육성 산업이라든가 주도력이 얼마나 지금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주도력에 있어서는 1차안만 보고는 확정짓기 좀 어렵다. 추가적으로 보자. 5월에 있을 가이드라인에서의 내용 확인이 한 차례 더 필요하다. 차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일단락된 저PBR주의 랠리 움직임을 보면서 오전 9시 반부터 10시 반 구간에 이 하락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이 구간에 2629선까지 코스피가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놓고 봤을 때는 낙폭을 꽤 많이 만회를 했단 말이에요.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압력이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아니면 오늘 놓고 봤을 때 낙폭 만회 쪽으로 무게중심을 실었을 때 어느 정도 괜찮게 흘러갈 수 있다. 어느 쪽에 무게중심 싣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이제 PBR 관련주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시장의 관심이 뜨겁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PBR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한쪽에 조금 이렇게 비껴나 있었던 주식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재료에 대한 어떤 뭐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기대감이 컸었습니다만 김덕호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강제 조항이 없다라고 보니 별로 이것을 내가 굳이 해야 되느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PBR을 봐야 될 재료가 소멸한 상태에서 우리가 여전히 PBR을 봐야 되느냐, 이 관점은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PBR을 봐온 상태에서 이 새로운 것들이 나왔다라면 여전히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PBR이 강제 조항이 없다라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살을 빼겠다라고 하는데 이 살을 빼면 와이프가 용돈을 올려주겠다? 충분히 강제 조항이니까 살을 빼겠죠. 하지만 살을 빼면 그냥 인센티브로 내가 당신한테 뭔가 우리의 가득한 사랑을 줄 거야, 상장을 줄 거야라고 한다면 과연 제가 살을 뺄 요인이 될까요? 그 부분에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제 조항이냐 아니냐는 이거는 물론 이제 건강하게 살려면, 그리고 주식시장이 발전하려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여기 동참해야 되는 당위성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현재 지금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을 늘린다면 자금이 소요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과연 여기에 자금을 소유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 가지 오해가 기업의 영업이익이 많다, 아까 이제 뭐죠?
그 영업이익이 많다라는 것들이지만 영업이익 이꼬르 현금의 이유입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겠고 또 과거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기업소득 환류세제라고 해서 세금 혜택을 직접적으로 주면서 배당을 독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배당 ETF가 처음 나왔고 배당 펀드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배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습니다만 물론 그 이후에 배당이 과거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네. 그때만큼 관심이 또 많아진 건 아니거든요. 그때는 구체적으로 정말 많은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한시적이었다라면 지금은 이게 어떻게 세금을 줄 것이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것이 나왔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PBR에 대한 관심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게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라면 그 관점은 아직은 조금 우리가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현재 차영주가 살을 뺀다라고 해서 하루에 뭐 한 달에 뭐 10kg씩 뺄 수 있나요? 천천히 0.5kg씩 뭐 한 2년 빼야 한 10kg 빠지는 거니까 PBR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제성이 없다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재료 소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낙폭을 오늘 많이 줄이면서 꽤 진정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지금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섣부르다. 시간 필요하다. 시장 질문 하나만 더 차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 위주로 오늘 저 PBR주도 변동성 컸고요. 또 에브리봇, 로봇주 안에서 급락하며 52주 신저가의 움직임, 신고가를 기록했다가 하한가로 밀려나는 움직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의료 AI 안에서는 JLK가 갑작스럽게 또 급락하는 장중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요. 종목별로 이렇게 좀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차별화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테마 장세가 좀 일단락되는 신호가 아니겠나. 물론 다 다릅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은 다 다릅니다만 네. 우리가 최근에 초전조체들이 굉장히 강했었죠. 그렇지만 그들의 변동성이 시작이 됐고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황의 급변에 대한 또 조회 공시가 들어간 상태인데 여기에 지금 특별한 대답을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시장의 우려가 좀 팽배했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일단 좀 묻지마식의 테마주들이 좀 난무했었다라면 그런 것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주도주군들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그냥 플레이식으로 이제 주가가 올랐었던 것들이 사실이에요. 뚜렷한 재료를 갖고 있지 않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하나의 이제 그 시대 마감 이거에 이제 저는 그 전조가 아니겠나. 그것을 초전도체가 보여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에브리 로봇 같은 경우 너 왜 올랐어? 금감원에서 대놓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답을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이제 주가의 하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뚜렷한 이유 없이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라면 일단 한번 좀 챙기고 보는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내 건 강한데라고 한다라면 조금씩 줄여가는 거죠. 한 3분의 1 정도라든지 뚜렷한 그 대신 재료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본인이 뚜렷한 재료를 모른다. 시장에서도 남들이 정확하게 이유를 대지 못한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챙길 건 챙기고 보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주 혹은 이유 없이 급등했던 종목들에 한해서는 조금씩 줄여가는, 그러니까 차익 실현해 나가는 기회로 삼아보자. 에브리봇이 오늘 큰 사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오늘의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이유를 갖고 고공행진하는 종목들도 많죠. 한미반도체 시장을 대변했던, 특히 반도체를 대변했던 종목인데요. 전체 분위기를 포함했다기보다는 엔비디아와 연동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또 한 번 강세의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금요일에 또 신고가를 냈죠. 이제 $1,200, $1,300, 그러니까 시총 3조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IB 쪽에서 나오고요. 오늘 여기에 화답했던 종목은 또 유일하게 한미반도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거의 다 반납을 해요. 78,100원, 8만 원 안착 안 될 것 같아요, 김 대표님. 지금 봤을 때 오늘의 윗꼬리는 매수의 기회를 주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는 좀 챙겨라 일까요? 일단 저는 뭐 당연히 한미반도체가 이제 엔비디아 향 손풍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느 누구보다도 다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한미반도체가 그러면 엔비디아 계속,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해서 꾸준하게 계속 이제 몸값을 키워나갈 때 한미반도체는 그러면 왜 지난 4분기 때는
계속 조용하게 있었느냐. 그리고 정작 1월에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이 없이 계속 주가가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일단 AI 산업, 그러니까 생성 AI 시장이 워낙 급격하게 성장을 한 것에 대한 벤치마크가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나왔다. 이 부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만약 이 엔비디아의 실질적인 4분기, 그러니까 작년도 실적이 안 좋았다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쉽게 빠졌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좀 역으로 던져본다면은 오히려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그만큼 방향성 자체가 워낙 확고하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AI를 접목한 어떤 로봇 산업이라든가 혹은 뭐 연계되어 있는 응용 산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 이제 반도체 제품 쪽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반도체 양산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이 뭐 TC 본드라든가 이런 의미에서 한미 반도체는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으로 눌림목이 좀 오래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 일단 한미 반도체의 기술적인 면들과 또 이제 시사적인 면을 좀 같이 보신다면은 지난 2월 8일 날 이때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급등을 했던 원인도 결국은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실적과 논외로 얘기를 하셔서 당연히 주주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주가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한미 반도체 이제 전 회장께서 이제 타계하신 지가 지금 이제 3달째가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4일에 이제 타계를 하신 걸로 아는데 우리 어떤 이제 회장분이 타계를 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게 바로 상속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서 또 다시 배당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도 어느 정도는 이 구간부터 좀 나왔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지금 시점은 아직까지 강하게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장중에서도 좀 매수 물량들이 지난 석 달 전의 평균에 비하면 훨씬 견고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보실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매도할 때도 아니라는 그렇죠. 건가요?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에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신규 진입은 조금 이후에 그러니까 좀 조정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현금 보유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라면은 저는 한 7만 원 선에서 팔면서 이 사이 밴드에서는 뭐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보유자의 영역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오늘은 한미반도체, 에이지글랜드 딱 이 두 종목이 하드캐리하는 반도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안에서도 움직임 앞서 애프터 브리핑에서 들으셨는데요. 엔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8%의 상승. 그리고 오늘 전고체 안에서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농화성, 이수화학 이런 레몬 같은 종목들이 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지금 직고점을 이제 돌파하게 되면 상장일의 고점 다시 뚫나? 이런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거래 동반 급등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뭐 엔캠이 몰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 2차 전지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히려 좀 당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동안 대장주였었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이제 물론 이제 리튬 가격에 따라서 연동을 하지만 여전히 그 시총이 큰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이 개별 기업으로 지금 움직인다라는 거죠. 엔캠 같은 경우 전해질에 대한 독주,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배제한 독주에 대한 가능성, 이수 스페셜티 같은 케미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고체로 가기 위한 중요한 자원의 홀로 이제 보유의 자원 보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와 같이 그냥 2차 전지 같은 것들을 모든 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름대로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 나만의 것이 있는 기업들. 리튬 같은 경우는 일단 나만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물론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하겠습니다만 엔캠 같은 경우 전액에 대해서 나 말고 누가 있어. 근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 전고체 가는 데 있어 황화 리튬에 대해서 황화수소에 대해서 나만큼 갖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2차 전지 내에서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에 이제 관심들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들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만약에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빈이 살아있다라면 아무래도 그게 이제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쉽죠.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그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2차 전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는 누가 뭐래도 2차 전지 내에서 수익이 날 거야 라는 것들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서 그 속에서 작은 순환매가 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지금 이제 엔캠 기준으로 똑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이제 방송의 주 내용이긴 합니다만 엔캠과 달리 봐서는 안 되겠죠. 엔캠이 만약 무너진다라면 이 또한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일단 뭐 저는 너무 이렇게 지금 불안하다라는 것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은 차트의 추세입니다. 추세가 살아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추세가 끝날 때까지 그 추세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항상 강조하는 트레이딩 스탑.
트레이딩 스탁 적절한 시점, 차트 적절한 시점 밑에다가 자동으로 매도 나가는 이것을 걸어놓는 것 외 말고는 아직까지는 시세에 동참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즐길 수 있는 구간. 마지막 질문 짧게 갑니다. 알테오젠 김 대표님, 오후장에는 15만 원 못 가겠네 싶었는데 16만 원을 뚫어내 또 신고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오후장입니다. 알테오젠 더 가나요? 글쎄요. 제가 이거를 주가 가는 거에 대해서 왜 가냐라고 하면은 제가 드릴 말씀이 딱히 없습니다만. 더 가나요? 일단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로열티 부분들이 이제 결국 핵심이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머크사 입장에서는 뭐 그동안에는 비독점 계약을 3년 동안 하다가 왜 갑자기 독점으로 바꾸고 로열티까지 인정해 주느냐라고 한다면은 결국 지금 급한 건 머크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존의 키트루자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이제 정맥주사 형태로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이미 뭐 삼성바이오 SP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정맥주사에서 지금 피하주사제로 지금 바꾸는 걸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갖고 있던 거 뺏기느니 그냥 파트너를 그냥 차라리 협업 관계를 계속 공고히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알테오젠이 지금 3일 동안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주가 면으로 보더라도 뭐 이번 달에 지금 상승을 한 게 무려 10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해서 경고심이 이제 좀 조심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저는 가장 조심스러운 게 요즘에 이제 워낙 이렇게 뭐 좋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호재들도 있지만은 개별적으로 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상승하고 또 다시 급락을 하는 종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금감원뿐만 아니라 시장 정보를 굉장히 좀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시점이라면 충분히 뭐 차익 실현을 하셔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파트너사들에 대한 협력들 그리고 뭐 마일스톤이라든가 기술 이전 관련 이슈들은 계속 먹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오늘 시점은 좋은 차익 실현의 기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만 원 넘어서 더 갈까 싶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좀 기분 좋게 챙기자라는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테오전까지 이야기 들었습니다. 차영주 전문위원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